자,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처음의 목표로 40강까지 숨가쁘게 돌려왔던 이 천일문 기본편의 마지막 40강 강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펜 놓으세요. 펜 놓고. 자, 최대한 이 좋은 자세로 왔는데 항상 의자에 앉을 때 힙을 뒤로 딱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 척추에 무리가 안 가고 똑바로 앉을 수 있고, 만약에 앉는 자세에 있어서 힙을 의자의 앞으로 빼면 뺄수록 여러분들의 척추에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지죠.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자, 그래서 허리를 딱 꼿꼿하게 펴고 그냥 감상하면 돼. 자, 영어의 문법과 구문에 대한 총괄적 정리를 지금부터 하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어요. 영어에서 part of speech, 그냥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이라는 part of speech라는 것을 그 일본 아이들이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품사라고 붙여놨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감탄사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한 4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결국 영어 문법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사와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우선 명사부터 이야기를 하겠는데, 명사라는 거 영어로 noun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 영어에서 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중복이기 때문에 명사가 중복돼서 쓰이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제일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나온 말이 뭐 대등접속사 같은 거에 의해서 그대로 반복이 될 때는 과감하게 생략시켜버리죠. 비단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좋고 모두 좋고 아무거나 앞에서 나왔던 것이 또 똑같이 중복이 되면 과감하게 확 생략시켜버려요. 그러나 아무거나 막 또 생략시켜버리면 문장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사의 경우는 이 대개 대명사로 받아주죠. 그렇지? 그래서 명사 또 대명사로서 pronoun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명사나 대명사가 하는 일은 문장 성분을 봤을 때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와 그리고 또한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명사처럼 쓰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확장을 해 갔었어요. 먼저 명사처럼 쓰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명사구가 있었는데, 명사구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2가지였죠. to하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와 동사에 ing가 붙은 동명사.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명사절에 대해서 학습을 확장을 해서 갔었어요. 명사절로서 이끌리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대절이 대표적이었지. 그치? 그리고 what가 이끄는 절도 해석이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that은 접속사로서 온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서 쓰이게끔 만드는 반면 what은요, 그것이 의문 대명사로 무엇이란 뜻으로 쓰이건 아니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는 명칭으로 쓰이건 항상 what은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hat이 이끄는 명사절에서는 what 다음에 주어가 빠져 있거나 what 다음에 주어나 동사가 있다면 있어야 될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알겠죠? 그래서 명사절을 유도할 때는 that으로 이끄느냐 what을 이끄느냐 구별을 하는 것이 모든 영어 시험의 문법 시험에 있어서의 빠짐없는 중요한 테마가 돼. 알겠죠? 문장을 이끌어서 그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서 역할을 하게 될 명사절을 이끄는데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한 테마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구별은 어떻게 한다? 해석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조를 봐야 돼. 다시 강조하지만 명사절을 이끌 때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동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치? 그 동사에 대한 주어도 있고 동사가 타동사일 때 목적어도 있는 온전한 문장을 that이 이끌어요. 그러나 what이 이끌 때는 뭐가? 주어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가? 목적어가 빠져 있는, 뭔가가 빠져 있는 부실한 문장이야. 알겠지?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해석상으로 그럴 때는 if나 whether를 쓰죠. 그런데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모든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뭐 문장의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타동사의 뒤에 올 수도 있고 비동사의 보어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의 목조로도 쓸 수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whether만 갖고 있으면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거나 말하기를 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을 쓸 때에는 if보다는 whether를 쓰는 게 언제라도 안전빵이죠. 그치? 그리고 if는 타동사의 목적절로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끌 때 주로 사용이 되죠. 뭐 I wonder if라든가 I'm not sure if he comes or not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물론 뭐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때 if가 주어로서 문장의 맨 앞에 올 수는 없지만 가주어가 나와 있고 진주어 부분으로 뒤에 나올 때는 그때 if가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이 부차적인 것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내가 설명할 땐 다 해줬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란 의미로서의 명사절을 이끌면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서의 명사절의 역할을 할 때는 그냥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whether를 써주도록 하세요. 알겠지? 타동사의 뒤에 목적절로 이끌어지는 경우엔 그냥 if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알겠어요? 그리고 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게 의문사절이 있었죠. 그치? 의문사절이 명사절을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간접 의문문이 돼서 의문사 다음에 원래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지만 의문사 주어 동사의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의문사절, 다시 말해서 간접 의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법 사항이었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명사절을 이끌게 되고. 알겠어?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명사의 뒤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중요했던 테마가 뭐였냐면, 우리말에서는 예외 없이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죠. 전치 수식을 해요. 앞에 위치에서 수식을 해. 그러나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된 형용사나 분사 표현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이러한 후치 수식 어구가 또 여러모로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그게 바로 7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관계사절이었고, 관계사절. 네, 관계사절이란 우리가 개별적으로 who나 which나 that과 같은 것을 한 단어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그 한 단어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근데 보다 좋은 표현은 접속대명사라고 하는 게 더 좋았었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끄는 전체적인 절이 하는 역할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념상의 혼란이 거기서 오면 안 된다 그랬죠. 알겠지? 그러니까 who나 which나 that과 같은 하나의 단어의 명칭은 관계대명사야. 하지만 그것이 이끄는 절이 통째로 하는 역할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로서의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낼 때 where, 시간을 나타낼 때 when, 이유를 나타낼 때 why, 방법을 나타낼 때 how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그 4가지의 관계부사 중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the way, how. 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the way와 how는 절대 나란히 쓸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는 the way하고 주어 동사가 오던가 how하고 주어 동사가 오던가 the way하고 뭐 in which라는 표현이 온다든가 아니면 the way하고 that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the way와 how는 절대 나란히 쓸 수 없고, 그렇게 the way만 오던가 how만 오던가 the way 다음에 뭐 that이 오던가 뭐 in which가 오던가 이런 등등의 방법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절대 생략될 수 없는데 관계부사, 특히 장소와 when, 장소와 where, 시간과 when, 이유와 why 이렇게 나올 때에는 설령 선행사가 빠지고 where만 쓰이더라도
설령 선행사가 빠지고 when만 쓰이더라도, 설령 선행사가 빠지고 why만 쓰이더라도 빠져있는 것이 where인 경우는 장소가 앞에 빠져있고 when인 경우는 시간이 앞에 빠져있고 why인 경우는 the reason이 앞에 빠져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에 있어서의 선행사는 생략될 수 있다. 알겠죠? 이해됐어? 근데 저는 반대의 경우로 the place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빼버리고 다음에 주어 동사 연결돼 나올 수 있고 the time하고 when을 빼버리고 다음에 주어 동사 연결돼 나올 수 있고 the reason하고 why를 안 써버리고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고, 그치? 왜? 그러한 the place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where가, the time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when이, the reason이 쓰면 당연히 뒤에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why가 빠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니까, 즉 관계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사가 빠지고 쓸 수도 있고 반대로 선행사는 남아있고 관계부사가 빠지고서 쓸 수도 있다. 알겠지? 그걸 우리는 잘 익혀줬어야 되는 거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영어는 그냥 생략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동반 생략되고 형용사 구만 남아서, 즉 형용사의 뒤에 어떤 딸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는 이런 형용사 구만 남아서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뭐뭐 된 이라는 의미의 수동적 의미의 분사 pp가 앞에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ing가 수식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 투부정사가 수식해 줄 수 있고. 그런데 명사 뒤에서 pp가 수식할 때는 명백하게 수동적 의미로서 뭐 된 명사야. This is the book written by 김기훈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김기훈에서 쓰여진 책이다 하고. 그러나 ing를 쓸 때와 투부정사를 쓸 때는 좀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ing를 쓸 때는 뭐뭐 하는 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내지는 뭐뭐 한 이라는 의미가 쓰이는 거고,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 할 이라는 이러한 미래성 필링을 내포해서 쓰이게 된다는 거. 이걸 구별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명구가 수식을 할 수 있고, 전치사 플러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그 명사 목조가 이어져 나와서 구를 이루는데 그거를 편의상 전명구라고 부르고, 그게 하는 역할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이 부사 구의 역할을 한다는 걸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도입부를 할 때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그런 링컨이 얘기했던 대표 문장을 통해서 전명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섯 번째였고요. 일곱 번째로 우리는 동격 대절을 써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알겠지만 동격을 나타내는 것은 간단히 콤마 하나로 나타낼 수도 있고 or라는 말을 써서 표현할 수 있고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동격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동격을 표현하는데 또한 대절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었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말하자면 명사 뒤에서 그 명사가 주어로 쓰였건 목조로 쓰였건 보어로서 쓰였건 그 명사 뒤에서 명사의 의미를 후치 수식하는 바람에 문장은 1차적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주어로서 쓰인 명사 뒤에 이러한 7가지의 후치 수식어구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단수냐 복수냐라는 수일치를 물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러한 후치 수식어구는 7가지 중에 뭐가 쓰였더라도 싹 무시해버리고 진짜 주어인 명사 표현 하나만 놓고 그게 단수면 동사도 단수, 그게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쓰는 것, 그러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것도 우리는 배웠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 명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명사에 관련된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명사에 대해서 그 명사에 대한 문법, 순수한 문법은 뭐였느냐? 그 명사가 과연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냐? 아니면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었죠. 명사 자체의 문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는 단수면 반드시 앞에 어나 on과 같은 그러한 부정관사가 꼭 필요한 거고,
복수라면 뒤에 s나 es가 붙어서 복수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 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나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는 그냥 단독적으로 쓰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PBT하고 CBT에 걸쳐서 토플 시험에서 명사와 관련돼서 가장 빈출됐던 게 뭐냐면 셀 수 있는 카운터블 나운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 혼자 쓰인 거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한다면 앞에 관사가 붙던 뒤에 복수형이 나오던 뭔가가 반드시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그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에 그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이 달라지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많다라고 얘기했을 땐 many를, 셀 수 없는 명사가 양적으로 많다고 그랬을 땐 much를, 그리고 양쪽 다, 셀 수 있건 셀 수 없건 양쪽 다 쓸 수 있는 것은 a lot of, lots of, plenty of 같은 경우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데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거나 다 쓸 수 있었고, 그에 반해서 가령 a number of, 그럼 많은 이란 뜻인데 당연히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고, 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a large number of 라든가 또 뭐 great number of 하면 당연히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죠. 그에 반해서 뭐 a large amount of 라든가 뭐 a great deal of 라든가, amount란 말도 양이고요, deal이란 말도 양입니다. 그래서 a large amount of 라든가 a great deal of 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면 틀려요. 그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없다라든가 적다라든가 표현을 할 때 few하고 little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이 오면 few, a few, quite a few, not a few 하는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정리를 했었는데 few가 앞에 어가 없이 단독적으로 쓰면 거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였죠. 그치? 그런데 only a few 하면은 극소수의 뜻이었고, a few 하면은 약간이라는 썸의 뜻이었고, 그리고 quite a few, not a few 이렇게 쓰이면 상당히 많은 이란 뜻이었어요. 그치? 알겠죠? little도 마찬가지야. little이 단독적으로 쓰면 거의 없는 거고 a little 하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me과 같은 표현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다 쓸 수 있는 거였고. 기억나지? 자, 이렇게 해서 명사는 바로 그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과 뒤에 뭐가 오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셀 수 없는 명사로서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빈출되는 게 일단 information과 advice죠. information 셀 수 없습니다. advice 셀 수 없어요. 그리고 money 같은 경우도 셀 수 없고요. news 같은 경우도 s가 붙어 있지만 new의 복수형으로서 news가 아니죠. news는 news일 뿐이야. 셀 수 없어요. 많은 news라고 했을 때 much news라고 해야지, 이걸 many news라고 하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가령 furniture 같은 경우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왜? furniture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만 생각해보더라도 침대 있죠? 책상 있고 걸상 있고 책꽂이 있고 옷장 있고 이런 거 다 합쳐갖고 우리 furniture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총칭하고 통칭하는 그런 표현들은 대개의 경우가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가구들 하려면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복수가 될 것 같지만 그냥 much furniture, a lot of furniture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명사가 정리가 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자, 동사라는 거 우리 verb라고 하는데 이 동사를 쓸 때 우선은요, 동사는 그 의미와 함께 어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어떻게 오느냐, 사실상 거의 의미가, 그 동사의 의미가 뒤에 뭐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동사의 어법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이, 가령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거, 뭐 matter 같은 경우는 명사를 쓰면 물질이지만 동사를 쓰면 중요하다. 그치? 그 다음에 count 같은 경우는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고 count 하면 의존하다는 뜻이지만 단독적으로 쓰면 그거 역시 중요하다 이런 뜻이었고, 뭐 do 같은 것이 하다라는 뜻일 땐 타동사이겠지만 do가 단독적으로 쓰이면 뭐 충분하다, 뭐 하는 이런 의미로 적합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었고, 그런 개별적으로 어휘의 암기로서 끝나는 건데, 이제 어법적으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오감 동사 했었죠. 어떻게 보이다라는 look이나 seem이나 appear, 냄새가 어떠어떠하다는 smell, 맛이 어떠어떠하다는 taste,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는 sound, 느낌이나 촉감이 어떠어떠하다는 feel. 다음에 보호가 꼭 와야 되고, 부사는 절대 보호를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상으로 부사어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형용사 보호가 온다는 것이 중요했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적어가 하나가 오는 동사, 또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이러한 수요 동사, 이른바 사형식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어를 보호의 상태로 뭐 하다라는 이러한 이른바 오형식 동사들이 중요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 지각 동사라고 하는 see, 듣다라는 hear라든가 또 뭐 look at 이라든가 watch라든가 listen to라든가 또 feel이라든가, feel은 오감 동사이기도 하고 지각 동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감 동사를 쓰일 때는 이 형식으로서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느냐 부사가 오느냐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각 동사라는 것에 있어서는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오는데 그 보호의 형태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어떤 학생이 보면 선생님 지각 동사 오감 동사 차이가 오니까, 오감 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느냐 아니면 잘못돼서 부사가 오느냐를 구별하는 게 오감 동사고요. 지각 동사라는 것은 오형식 문형에 있어서 뒤에 보호 부분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오거나 ing가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게 바로 지각 동사야. 알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른바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사역 동사로 have, make, let을 합쳐서 분류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치? have 동사만 하더라도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능동 관계일 때, 항상 이 목적어와 보호, 오형식 문형에서 목적어와 보호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점에서 뒤에 보호가 어떤 형태로 올지가 결정이 되는데, 수동 관계일 때는 거의 다 pp가 온다. 동사가 let인 경우만 목적어와 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 보호가 BPP가 오는 형태를 취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런데 능동의 경우에 있어서 have 같은 경우는 원형이 오거나 ing가 올 수 있었어요. have의 보호로서 ing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허락이나 가능을 나타낼 때 ing가 올 수 있다는 거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make, let 같은 경우는 능동 관계일 때 반드시 원형만 와줘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각 동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능동 관계일 때 ing가 오는데 그냥 원형이 와줘도 좋고, 진행의 의미가 강조되지 않을 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동사의 어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식과 바로 오형식 패턴에 있어서의 바로 보호가 오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형식 문장에 있어서 보호 자리에 동사가 변형돼서 준동사로 와야 될 때 그건 항상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점에서 파악해줘야 된다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사의 어법에 대한 걸 잘 익히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고, 그리고 동사가 단독적으로 안 쓰이고 항상 전치사를 동반해서 쓰이는 경우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가령 regard 같은 경우는 언제나 as가 필요하죠. regard as, b에서 a를 B로 간주하다. 뭐 think of A as B, look upon A as B, see A as B, count A as B. 또 뭐 rob과 같은 동사는 강탈하다인데 A로부터 B를 강탈하다 해서 rob A or B 이렇게 썼었고, relieve란 말은 덜어주다라는 뜻이었는데 A로부터 B라는 짐이나 부담, 고통 때를 덜어주다 해서 이렇게 썼었고, relieve A or B 하고, 알겠지? 그건 암기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동사를 바라볼 때에는 뜻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어떻게 와서 쓰이는지 그 어법도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건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wish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wish 다음에는 5가지가 이어질 수 있어요. 명사가 올 때는 wish for, wish 투부정사 올 수 있고 wish 대절이 올 수 있고, 그런데 wish 대절에서는 동사가 가정법으로 온다 그랬고, wish 다음에 A가 B 하기를 소망하다. 그럴 때는 I wish you success, I wish you happiness 해서 이런 표현이 오고, 또 wish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오는 이러한 문형.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꺼번에 외우려지 말고 나올 때마다, 특히 기본 동사일수록 어법이 중요하니까 그런 어법에 대해서 하나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될지는 뜻과 함께 어법을 정확하게 익혀야 되는 거였고요. 동사 자체의 문법으로서 5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일단 수일치부터 확실하게 다져놔야 돼요. 수일치에 대해서. 그치? 이게 우리말도 보면 순 우리말, 그러니까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띄어쓰기를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받침을 잘못 쓴다든가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수들을 우리도 하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말로 글 쓰는 거 보면은 분명히 실수 나옵니다. 나도 역시 실수가 나오고요.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렇지? 그렇듯이 우리가 마치 띄어쓰기라든가 받침 같은 것을 쉽지만 어처구니 없이 흔히 실수를 하듯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실수를 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잘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실수를 해요. 그들도. 따라서 이 원어민들이 출제를 하는 토플이나 토익 시험에 있어서도 수일치 문제는 빠짐없이 나왔고, 탭서 같은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수능 당근이고, 니신 당연하고,
이 수일치는 가장 동사를 쓰는 데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치? 3인칭 단수현재에 있어서 s를 붙여야 되는데 진짜 주어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사실 구문 독해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일치에 대해서 다루는 초점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주어로 쓰인 명사 하나 뒤에 이런 줄줄이 7가지의 후치 수식어구가 붙어서 마치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주어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 그리고 도치된 구문. 가장 대표적인 것이 there로 시작되면 그 주어가 아니죠. 주어 자리에 있을 뿐. there 동사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걸 보고 단수냐 복수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느차 강조를 해왔고 마지막에서도 해결을 했었지만 부분을 나타내는 말, 또 분수 표현, 또 이러한 percent를 나타내는 말은 항상 그게 주어가 아니라 뒤에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의 수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고. 기억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사소하긴 하지만 영어에서 each나 every와 같은 경우는 의미상으로 복수로 해석이 되더라도 그건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됐었고, 또 지엽적이긴 하지만 a number of라든가 the number of에 대한 구별. a number of students 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뒤에 복수 와야 되고, the number of students 하면 학생들의 수니까 당연히 뒤에 단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상관 접속사라고 배웠었던 거. 그냥 not A but B 하면 강조하는 거 B, not only but also B에서도 강조하는 거 B, B as well as A에서도 강조하는 거 앞에 거 B. 그치? 이렇게 상관 접속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 강조되는 부분을 일치시키면 되고, both A and B는 A도 B도 둘 다 항상 둘 다니까 복수 취급하면 되고, either A or B나 neither A nor B는 가리키는 것이 A인지 B인지 알 수 없으니까 동사와 가까운 쪽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알겠죠? 이 정도로 해서 수일치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시제였죠. 시제. 우리가 시제를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습니다. 보통 원서 문법책이나 아니면 원서를 베낀 문법책들이 보면 시제에 대해서 주구장창 줄줄이 주저리 늘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우지 않고 이해를 해도 넘어갈 부분이 절반이 넘어가요. 뭐냐면 우리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변의 진리는 현재를 쓴다. 그건 우리말로도 불변의 진리 현재를 씁니다. 역사적 사실 과거로 표현한다. 우리말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 선언할 어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서로 일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락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맞히면 돼요. 오히려 그런 거 설명을 듣는 게 더 헷갈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를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 실제 타임과 그것을 표현하는 텐스, 시제가 일치하는 거는 배울 필요가 없다. 시간을 현재인데 표현도 현재시로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시간이 과거인데 텐스도 과거인 거 배울 필요가 없죠?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말에서 없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완료 시제였죠. 기본적으로 완료 시제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영어에 현재 완료라는 거 영어 명칭이 present perfect가 되는데 완료라는 표현으로 일본 아이들이 옮기는 바람에 개념상의 혼란이 오고 있는데 present perfect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언젠가의 과거로부터 present 현재까지를 그 시제 표현이 perfect하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시점만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현재 완료면 현재가 기준이 되고 과거 완료면 과거가 기준이 되고 미래 완료면 미래가 기준이 되는 그 시점과 그 이전의 어느 한 시점을 다 퍼펙트하게 동작이 됐건 상태가 됐건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완료 시제야. 알겠어? 그래서 보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시점에서 발생을 한 거는 단순 시제로, 특히 단순 과거로 표현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이 어느 과거의 한 점과 현재라는 한 점을 잇는 이러한 선 개념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땐 완료 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걸 잘하면 돼요. 야, 눈 크게 떠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법과 연결이 되는데, 가정법이 바로 대표적으로 실제 타임과 그걸 표현하는 시제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치? 실제로 말하고 있는 시간은 현재지만 분명히 가정법을 쓸 땐 반드시 뭐로? 과거로 써야 되고, 실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은 과거지만 그걸 표현할 때는 반드시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또 시간과 조건의 무슨 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미래라는 타임을 반드시 현재 텐스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미래 완료가 와야 될 부분도 현재 완료라는 텐스로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 거였고. 알겠죠? 이해되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초점, 그리고 출제의 초점은 항상 이거다. 우리말과 다른 것, 그리고 실제 시간과 것을 표현하는 시제가 달라지는 것. 알겠죠? 이걸 주의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영어에 현재와 과거는 있는데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를 표현해 주는데 도움을 줄 만한 조동사 내지는 조동사적 표현이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동사 하나만 가지고 달랑 가지고는 미래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앞에다가 will 붙여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will만 있는 게 아니라 be going to도 있고요. 그리고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다못해 현재형을 그대로 쓰면서 시간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별도 사실상은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will과 정신 차려라. will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측을 하던가 미래 일에 대해서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예측이에요, 예측. 어떻게 알아 네가? 일기예보도 못 맞히는데, 슈퍼컴퓨터도 못 맞히는 걸. 이런 경우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하고, 그치? 그런데 will에는 의지가 담기죠. 왜? will이라는 명사 자체에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 will이라는 명사 자체에 의지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willpower 하면 의지력이고, be willing to 하면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몸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가령 예를 들어서 I will fight against my disease. 나는 나의 질병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건 미래가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그치? 그런 경우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반면에 be going to는 예측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예정을 나타낼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유학 갈 예정이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럴 때는 I'm going to study abroad next year. 이래 되지? I will study abroad next year 하면 뜻이 달라져요. I will study abroad next year 하면 그건 의지일 뿐이야.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내가 어떤 미국으로 유학 갈 학교에다가 이 애플리케이션 지원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드미션 입학 허가도 받아서 그냥 나는 몸만 가면 되는 상태일 땐 I'm going to study abroad라고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한국의 교육 상황이 나한테는 절망적이고 한국의 교육이 나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 난 유학 갈 거야. 이런 의지의 표현을 때는 그냥 I will study abroad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be 플러스 ing를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제 동작 동사는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태 동사는 진행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진행에 대해서 알아도 될 건 그건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진행형은 be going to와 마찬가지로 이미 확정된 거, 미리 정해진 거에서 뭐 할 예정이다 할 때 진행을 써서 표현할 수 있죠. 나 다음 주에 이사 갈 예정이야. 그럴 때 I'm going to move out next week 하고 할 수도 있지만 I'm moving out next week 할 수 있는 거죠. 나 다음 달에 결혼해 할 때 I'm going to get married next month 할 수 있지만 I'm getting married next month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 수업은 10시에 끝날 것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타임 스케줄상. 그럴 때 Our class ends at 10 o'clock. 분명히 아직 10시가 안 됐지만 우리는 시간표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6시에 시작해서 4시간 연구해서 10시에 끝나게 되는 수업이니까 이럴 때는 Our class ends at 10 o'clock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거든. 확실하게 타임 테이블이라든가 fixed schedule이라든가에 대해서 확정된 걸 나타낼 때는 그냥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알겠지? 됐죠? 이게 다예요. 시제에서는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자유자재로 구사해 줄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태에 대해서 했는데, 태라는 거 능동과 수동이야. 그러니까 태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voice예요, voice. voice 하면 목소리지, 목소리.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는 주체가 목소리를 내면 능동태고요.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되다 해서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능동일 때는 그냥 써주면 되는데 수동일 때는 be 플러스 pp를 써야 되죠. 그런데 pp는 항상 고정되는 거고 비동사는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시제를 나타낼 때 비동사를 가지고 표현해 줄 수밖에 없어서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동태가 된다면 have been pp, 진행이 된 것이 수동태가 된다면 be being pp 하고, 그치? 비동사 부분을 적절하게 시제로 표현을 해주고 pp 이렇게 써주면 have been pp, 완료 수동태, be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고, 수동태 문법은 그게 다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태의 대상이 되는 그 단어의 뜻과 어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일단은 자동사는 항상 목소리를 혼자 낼 수밖에 없어요. 주어가 지 혼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동사는 언제나 그래요. happen, 발생하다, 뭐가 발생하다, 그렇잖아.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치? 그렇잖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 될 수 없어요. 목소리를 지 혼자, 주어 하나밖에는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타동사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두 개의 명사, 주어가 내가 목소리를 낼 거야. 그럼 능동이고, 목적어가 아니야, 비켜. 내가 목소리를 낼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어떻게 되다 하고, 그러니까 타동사는 수동태가 나오지만 자동사는 수동태 될 수 없다는 거였고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걸 구별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타동사라면 하느냐 되느냐의 관점에서 하면은 능동이고 되면은 수동의 형태로서 올바로 잘 가려서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그치?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이제 뒤에 가서 배우긴 했지만 법 다 배우고 나서 보니까 법이라는 건 무드였어요. 무드. 이게 또 법이라는 아주 험악한 이런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바뀌어버렸는데, 무드가 왜 법이 됐느냐? 딴 거 없어요. 무드라는 것은 분위기야. 그 말하는 화자의 심리적 분위기를 세 가지 중에요. 세 가지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직설 분위기, 그리고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명령 분위기, 그리고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뭔가 밑에다가 자기의 유감과 아쉬움이나 하는 이런 감정을 깔아두고 이야기를 하는 가정 분위기. 그치? 이걸 갖다가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이 법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 직설법과 명령법 우리가 늘 쓰는 거니까 통과. 그러나 가정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과거와 과거 완료밖에 없다라고 배웠고요. 보통 우리나라 문법에서 내지는 일본 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라고 잘못 가르쳐 왔던 if절에서 should가 쓰는 경우와 were to가 쓰는 경우에 대해서 바로 잡아줬어요. if절에서 should가 쓰는 경우는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하는 이런 의미를 나타냈었고, if절에서 were to가 쓸 때도 의미는 같고, 다만 if절에서 were to가 쓰는 경우는 명백하게 비동사의 과거 형태니까 주절에 가서 would, could, might라는 will, shall, will, can, may의 과거 형태와 동사 원형이 꼭 와서 가정법 과거 시제가 꼭 일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근데 가정법에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였다?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과거에 뭐 했었더라면 지금 뭐 할 텐데, 지금 뭐 하면 과거에 뭐 했었을 텐데 해서 if절과 주절이 서로 가정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시제도 달라져야 되는. 그렇지? 그래서 시제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시제가 합쳐져서 쓰였다 해서 이른바 혼합 가정법으로 이름 붙여지는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I wish 다음에 대절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고, as if, as though 다음에 있어서도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고 올 때는 과거나 과거 완료 선택적으로 와야 되는 거였고, 그렇지? 그리고 it is time 다음에는 for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it is time 대절 주어 should 동사, it is time 대절 과거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오는 거 배웠었고 끝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역시 가정법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게 됐을 때 대절에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갈 때 should를 쓰고, 그 should를 뺀 다음 동사 원형을 쓰는 것도 또한 가능하고, 알겠지? 그러나 아무리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등의 동사가 왔다 할지라도 대절 속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해석성으로 내포되지 않으면 그냥 직설법으로 시제 일치시켜주면 끝나는 거고, 알겠죠? 그거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조동사라는 건 이제 helping verbs가 되는데, 조동사. 일단 조동사에는 문법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조동사와 의미를 보태주는 조동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일반 동사가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정문 만들거나 의문 만들거나 부가 의문 만들거나 아니면 도치문을 만들거나 할 때 do나 does나 did가 사용됐었고, 그치? 그리고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동사가 조동사로 사용이 되고, 완료시를 만드는 데 have가 조동사로 사용이 되고, 그게 이제 기능적인 것을 도와주는 조동사고요. 의미를 도와주는 화법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의미를 도와주는 조동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의어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야 했었고, 그런데 다양한 의미를 정리하기 이전에 우선 모든 조동사는 다 추측의 의미가 있어서 might, may, could, can, should, would, will, must 순서로 확신의 정도가 가장 낮은 might에서부터 가장 높은 must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may의 다양한 의미, can의 다양한 의미, 또 이 shall, should의 다양한 의미, must의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조동사를 쓸 때는 이 5가지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동사가 활용이 되는 동사의 활용이에요, 활용. 동사를 활용하는 거야. 우리말에서도 용언을 활용을 해서, 그치? 죽다
죽다라는 말을 죽음이라는 명사로 죽은이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죽도록이라는 부사 표현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언어에는 동사를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법적 장치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그게 어미가 담당하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동사다.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동사다. 그래서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통틀어 공통적으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본질적으로 동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와줘야 되는 거. 첫째, 영어의 동사는 반드시 주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뭔가 주어를 쓰긴 써야 되는 마땅히 쓸 게 없어.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it를 가지고 주어 자리에 놓고서 쓰듯이 그렇게 반드시 영어의 동사는 주어가 있어야 돼. 따라서 동사가 활용되어 있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도 항상 그것이 문장의 일부로서 사용이 되는데 문장의 진짜 주어와 그 준동사의 동작 주체가 서로 다르다. 그럼 반드시 별도로 표현해 줘야 돼요. 부정사의 경우는 앞에다가 for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of를 쓰는 경우도 있었죠. 앞에 사람을 줄여서는 형용사가 나오게 될 때 it is foolish of you to follow his advice. 네가 그의 충고를 따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생의 주어가 of가 쓰는 것을 흔히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정사의 의미생의 주어가 of로 쓰인 경우는 그 의미생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해서 방금 했던 문장 it is foolish of you to follow his advice. 이런 경우는 of의 의미생의 주어는 you를 문장의 주어로 해서 you are foolish to follow his advice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생의 주어는 일단 소유격이 원칙이죠. 왜? 그가 죽었다에서 죽었다라는 걸 죽음이라고 바꾸면 그의 죽음이라고 자연스럽게 되듯이 우리말에서 그의 하면 소유격 아니야. 그래서 영어에서 동명사의 의미생의 주어는 소유격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알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목적격을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는 항상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접속사를 지우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이 그런 부사절에서의 주어와 주절에서의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였죠. 서로 같다면 빼버리면 되지만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분사의 앞에다가 그 의미생의 주를 밝혀줘야 돼. 써줘야 돼 그냥. 다른 장치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또 말 붙이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이름 붙이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붙여온 거였고. 알겠어? 이렇게 어쨌든 부정사든 분사든 동명사든 모든 준동사에 있어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똑바로 밝혔어야지. 만약에 주절의 진짜 주어가 그 준동사의 동작을 하지 않는데 별도로 밝혀주지 않게 될 경우는 전문적인 문법용어로 dangling structure, 또 우리말에 또 한자로 표현 좋아하는 사람들 현수 구문이라고 막 이름 붙여서 어쨌든 그런 용어는 전혀 할 필요가 없지만 문법적으로 비논리적인 비문으로서 간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가 명백해야 된다는 사실. 안 그러면 모호해지기 때문에 논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입장에서는 형편없는 문장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어휘를 잘 구사하고 나머지를 잘 썼다 할지라도. 두 번째, 영어의 동사에서는 시제가 중요하죠. 따라서 준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주절 진짜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보다 먼저 발생했을 경우는 to have pp나 having pp 형태로서 완료 형태의 준동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태가 있죠. 하면은 to 하고 동사 원형 ing 그냥 써주면 되지만 되면은 to be pp나 그치? being pp 형태의 이러한 수동 형태를 써줘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애초부터 이것이 본질적으로 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동사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준동사가 되기 이전에 타동사였다고 한다면 전치사의 도움 없이 곧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수식을 할 때는 반드시 준동사,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전부 다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로 수식해야지. 하다못해 동명사라 할지라도 동사가 명사적으로 쓰이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수식도 꼭 부사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준동사의 부정어 no를 쓰면 안 되고 not이라는 부사를 써야 되며 never라는 부사를 써야 되며 그거는 바로 앞에 위치시켜야 되죠. 그렇지? 부정사나 분사,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 not나 never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이제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을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어떻게 쓰이는지, 또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부사적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 이건 이제 의미와 표현적인 측면에서 고찰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알겠죠? 동명사는 정말 쉬운 거였고, 그리고 분사에 있어서도 하면은 ing, 되면 pp라는 것만 잘 기억해두면 되고, 그렇지? 그래서 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부사절, 시간이나 이유, 조건, 양보 등의 이런 부사절을 이끌어서
뿐만 아니라 뭐 and라는 이런 대등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도 역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하는 이런 뭐 동시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고 나서 뭐 했다는 이런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간단히 접속사를 부사적 접속사나 대등접속사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분사로서 처리해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사가 실제로 나왔을 때는 분사가 주절의 앞에 위치하건 중간에 삽입되어 있건 뒤에 붙어 있건 간에 항상 제1동작, 제2동작해서 뭐 하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순역해 나가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품사적인 측면에서 배웠었던 것이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부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개별적으로 형용사가 하는 일과 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기초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죠. 형용사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다.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꾸며주던가 아니면 주어하고 동사 뒤에서 그 주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풀이해주는 보호를 쓰던가 아니면 목적어 뒤에서 역시 그 목적어가 어떤 것인지를 풀이해주는. 알겠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명사에 대해서 풀이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다. 딴짓은 못한다. 그러나 부사 같은 경우는 오지랖도 넓어서 네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그리고 문장 전체를 통째로 다 수식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형용사 구. 형용사 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사나 아니면 투부정사나, 그치? 이런 것들이 형용사 구였고, 그 다음에 형용사 절, 이거는 관계사 절이었고, 부사 구, 뭐 전명구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투부정사, 이런 것들. 그리고 부사절. 부사절에 있어서는 이제 부사적 접속사를 이용해서 뭐 when이라든가 because라든가 as라든가 뭐 이런 것들, if라든가 do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다 배웠었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부사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도 37강 이후에서도 자주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지만 주어가 주절에 주어랑 일치하고 동사가 비동사일 땐 동반 생략돼서, 그러니까 원래 절이라는 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어와 비동사가 동반 생략되고 when이나 because나 이러한 부사적 접속사 다음에 곧바로 ing나 pp나 형용사나 경우에 따라서 명사편까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고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었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품사적으로 전치사에 대해서, 전치사 하면 당연히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고,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별 잘 됐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전치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이 전치사가 이 부사, 전치사적 부사를 쓰이는 것과의 구별이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구별은 아주 간단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he entered the room. 그는 그 방에 들어왔다. with his hat on. 그의 모자를 쓴 채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오는 전치사의 부사야. 여기서 오는 전치사의 부사야. 이게 전치사의 부사야. 아, 지금까지 뭐 배웠니?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해야 돼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건 부사예요. 착용을 나타내주는 부사야. 알겠어? The book is on the table 하게 되면 on 다음에 the table이라는 명사 표현 나오니까 그건 뭐야? 그거는 전치사야. 하지만 이런 건 부사예요. 또 전치사와 부사 구별하는 법 가르쳐 줄게. 칠판 봐봐. He ran down the street. 이거 하고 He put down his gun 하고. 자, 이렇게 둘 다 down하고 둘 다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전치사일까 부사일까? 전치사의 정의를 잊지 마세요. 전치사는요, 명사 목적어가 그 뒤에 와서 항상 전명구를 내려갖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형용사고 아니면 부사구로 쓰여.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 이게 연결되니 지금 down the street하고? 되죠. 길 아래쪽으로. 그는 달려 내려갔어. 길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런 전명구가 전체적으로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게 전치사야. 하지만 he put down his gun. down his gun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down he's gone 안 되잖아. 앞에 동사가 푸시야. 그러니까 뭐야? 그는 두었어. 그의 총을 아래에다가. 그래서 여기서의 down이란 말은 이 풋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똑같은 것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전명구를 만들고 있으면 전치사야. 그치? 그런데 의미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을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야. 이건 부사야. 이건 전치사고. 이게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별하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he ran the street down 하고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이거를 he ran the street down 하고 이걸 뒤로 보낼 수 있니 없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이건 전치사인데 어떻게 뒤로 가? 그럼 후치사가 되게. 영어에 후치사라는 거 있어? 전치사라는 건 항상 그 명사 목적 앞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뒤로 못 가. 알겠어? 그러나 이거는 he put down his gun. 이건 he put his gun down. 당연히 쓸 수 있죠. 게다가 이게 대명사로 돼 있어서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he put it down 하고 반드시 대명사 목적은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하는 건 그렇게 이어 동사, 구동사로 와 있을 때 목적어가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구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거야. 가령 봐봐. He laughed at me. 그런 나를 비웃었다. 이 문장 맞아 틀려? 이 문장 맞아요. 선생님, 이런 두 개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면 이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병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건 지금 전치사야. 절대로 부사로 쓰이는 전치사야. 알겠어? 그는 웃었다. 나에게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동해? 이건 이동 못해요. 동사와 부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이어 동사에서만 목적어 대명사일 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뭔가를 알려면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대로가 맞는 문장이야. He left me at 이런 문장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어? at은 언제나 전치사인데 안 돼 그건. 동사와 부사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만. 그리고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이건 명백하게 항상 전치사로만 쓰니까 이건 구별하기는 아주 쉬워요.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첫 번째 판단하는 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부사예요. 알겠지? 근데 뒤에 명사가 있지만 의미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면 이건 부사예요. 알겠지?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와 부사 있으면 그거 하나 문법적으로 주의하도록 하고 접속사에 대해서야 뭐 그냥 내용상으로 암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라 강조, 삽입, 도치, 생략 이렇게 된 것들. 그 중에서 특히 도치. 정상적인 어순은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 뒤에 필요한 동사가 요구하는 목적어나 보호 같은 것이 오고 그 다음에 부사어가 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동사 뒤에 와 있어야 될 목적어나 보호나 부사어 같은 것이 앞으로 확 튀어나와 있을 때 그거는 넓은 의미의 도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확 튀어나와 있는 것 중에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부사어 only가 포함이 되는 경우는 강조가 끝난 뒤에서 반드시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강조할 때는 그렇게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 it is that, it was that 강조 구문 쓰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it that 강조 구문인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it that 강조 구문은 원래 없던 것이 끼어 들어간 거니까 it is하고 that을 제거해서 문장 어순 재배치해서 말이 되면 그건 강조 구문이에요. 안 되면 그건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비교 구문 같은 경우 비교 구문에서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비교 구문에 있어서는 as 비교급 된 최상급 앞에 더 그치?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담론이 되는 것은 뭐냐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 것을 비교급이나 원급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비교급 된 애니아더 단수. 물론 비교급 된 올디아더 복수라는 표현도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교급 된 애니아더 단수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Mountain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부정 주어가 오고 뒤에 원급이나 비교급 오면 최상급이 되는 거.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as high as Mountain Everest.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ain Everest. 이렇게 되는 거를 최상급으로서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어에서 no 비교급 then과 not 비교급 then이 좀 헷갈리는 것으로서 연락에 강조를 해왔는데, 그리고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점점점 현대 영어에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것부터 전제를 했는데, 그러나 규범적으로 볼 때 no 비교급 then에서의 no는 문장 전체를 다 부정한다. 주어부터 then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부정을 해요. 하지만 not 비교급 then은 바로 뒤에 있는 비교급 표현만을 부정한다. 그래서 not 비교급 then은 직역을 하면 돼요. not more than 하면 뭐보다 많지 않은 이러면 돼요. not less than 하면 뭐보다 적지 않은 하고 직역해버리면 돼. not fewer than 하면 뭐보다 역시 적지 않은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러나 no less than 이렇게 나오게 되면 as 반대 원급 as로 문장 전체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as much as로 이렇게 반대로 빨리빨리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의 영어권 국가의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나왔었던 것처럼 아이디를 만드는데 4자 이상이고 15자 이하의 이런 걸 표현할 때 원칙적으로 not less than, not more than이 있어야 되는데 명백히 예문 보여줬지만 no less than, no more than 이런 표현을 썼었던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후반부에서 그렇게 해서 no 비교급 then을 쓰는 것과 not 비교급 then을 쓰는 것이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규범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현대 영어에서 그것은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 간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직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no less than에도 항상 뭐보다 적지 않은, no more than에도 뭐보다 많지 않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no more than이 떨어졌을 때 a home without love is no more home than a body without soul is a man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땐 그런 no more than 구문이 사용된 거는 비유를 통한 요지시를 하기 위한 거니까 a home without love is no more house. 집이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다. then 그것은 영혼이 없는 육체가 인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뒤에 부분이 비유고 then의 앞에 부분이 바로 요지가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고. 알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39강에 걸쳐서 했었던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내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진도는 온전히 끝났지만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된 복습을 이 연휴 때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듣긴 했는데 이걸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들을까요? 하지 마세요. 강의는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현장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처음부터 다시 듣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들을 때 집중을 해서 안 듣고 뭐 어차피 정해진 수강 기간 동안 무한 반복할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또 듣지. 그러면 처음 들을 때도 집중이 안 되죠.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 들었던 건데 뭐 하다 보니까 또 집중이 안 돼요. 괜히 한 얘기 또 듣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공부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 번의 원샷에 정확하게 집중해서 사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분 여러분들이 입 빠진 동그라미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쫙 누적된 목소리로 메꾸고,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누차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게 있어요. mp3 파일을 들으면서 하라는 거. mp3 파일 다운받아 놓은 거. 이게 무료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문제도 그런 거 나왔죠. Things not paid for. 그치? 그걸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 나왔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다운받을 때 뭐 10만원 막 이랬으면 그거 다운받아갖고 그렇게 안 듣고 다니지 않았었을 텐데.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돈 주고 CD를 사야만 했을 땐 그 CD 정말 소중하게 혹시 스크래치라도 나지 않을까 연락이 잘 들었었어요. 그러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되고 그냥 500원짜리 CD, 공 CD 갖다가 왕창 구울 수 있는 시대가 돼서는 CD 같은 거 뭐 좀 금감 어떻고 뭐 이거 원반든지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천일만 mp3 파일 정말 소중한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영어의 어떤 리듬감, 발음, 또 무엇보다도 배웠던 것에 대해서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가면서 총 복습이 될 수 있게 잘 하고, 연습 문제 진짜 잘 만들어진 거니까 복습 잘하고, 그리고 어법성 판단 특집으로서 5개 테마로 다뤄졌던 거 철저히 복습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2009학년도에 보든 10학년도에 보든 11학년도에 보든 12학년도에 보든 수능이란 유형 자체가 완전히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내신과 모의평가와 실제 수능까지 다 완전히 커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휘력을 더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도전 100제를 다 복습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 그 과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될 것이 구문 수업에 있어서는 세듀 고교 영어 구문 독해 끝이 있어요. 그걸로 넘어가면 돼요. 메가스터디 인강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난 이렇게 단문을 통해서 구문 해석 연습, 직독해 연습하는 것보다 이제 난 독해를 더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리딩 플레이어 개념 정리편으로 넘어가 주면 돼요. 나는 문법을 좀 더 심화해서 다루고자 해. 그러면 어법 끝이라는 수업으로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나는 경찰대나 사관학교 같은 그런 대학별 고사를 봐야 되는 학교에 갈 예정이야. 그러면 고교 영어 구문 독해 끝을 끝낸 다음에 천일문 심화편 그리고 최고 수준반이라는 제목의 독해까지 해야만 여러분들은 사관학교나 경찰대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관학교 해설 강의를 스튜디오 강의로 마쳤는데 보니까 2007학년도 사관학교까지는 수능과 난이도가 거의 비슷했는데 갑자기 금년 2008학년도 사관학교 문제는 경찰대 수준과 버금가게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것도 혹시 그런 학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염두에 두도록 하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길고 그리고 지루했었던 이 천일문 베이직의 모든 40강을 대단원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